제가 돈이 많아서 집 사주고 용돈 넉넉하게 찔러주는 시어머니였다면 저도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대접 좀 받고 살 수 있었을까요? 찬밥도 이런 찬밥 심세가 없는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후회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엔 아들 가진 부모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는 존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저한테는 해당 없는 얘기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돈,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면 그냥 혼자 외롭게 사세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엉겨붙어서 두 사람도 안 싸돈처럼 혼자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딸 귀찮으니까 제발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들 집 한번 찾아갔다 안사돈과 며느리에게 황당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쫓겨날 뻔했는데 그래도 아들 키운 게 영 헛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생각했던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이 더 이상 엄마한테 후레자식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구나 싶으시죠? 그럼 이제부터 저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으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주변에서 사람들이 부러워라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주변 남자들과 달리 자상하고 다정한 성격의 남편이 있었지, 속 한번 썩이지 않는 아들이 있었지, 두 남자를 양쪽에 끼고 든든하게 살고 있는 제가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 자식 복은 이렇게 있구나 하고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네요. 저희 아들이 맨날 저를 보고 그랬어요.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1등이라고요.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랑 엄마랑 물에 빠져 누구 먼저 구할 거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엄마를 먼저 구할 거랍니다. 너 그러면 나중에 너랑 결혼할 사람이 엄마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래도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할 거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누가 지켜? 엄마 서운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효도할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살아요. 아시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제 소원 남들에 비하면 굉장히 소박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세 식구 어디 하나 아픈 데 없이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무거운 소원이었을까요? 저희 세 식구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이래. 나랑 공식이랑 이렇게 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공식이 아빠, 공식이 아빠. 나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라고. 나 정말 못 살아. 공직 생활을 하던 남편이었어요. 늘 성실하게 남들 출근하기 전에 가장 일찍 청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가장 늦게 청사 문을 닫고 나오는 사람이었죠. 그 성실함이 언젠가 빛을 발하고 보답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 복구 등 공직 생활을 하던 사람에게도 당직 근무며 주말 근무며 집에 와서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려야 하는 스케줄이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곳저곳 몸이 고장나기 시작한 남편이었기에 이러다 큰일 치르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자기 동료들도 똑같이 다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치사하게 쏙 빠질 수가 있겠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컨디션 관리 정도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랬던 남편이 퇴근길에 운전대를 잡고 돌아오다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을 붙잡고 그대로 쓰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로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남편을 존경해 있었던 직장 동료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고 정치인들의 근조 화환이 가득 찼지만 전 그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만 할 뿐이었죠. 제 아들을 붙잡고 너희 아버지는 정말 명예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다. 그런 얘기를 전하는 남편 상사의 뺨을 세차게 올려 붙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평생 피고름만 빨아먹히다 죽은 내 남편 모욕하지 말라면서요. 우리 남편 집에 와서 잠깐이라도 눈 붙였어도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 안 떠났어.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우리 남편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남겨져 있는 나랑 이 애 마음 생각하면 그렇게 니들 멋대로 떠들 수 있어? 어? 장례식에서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 저를 어린 아들이 울면서 끌어안아 말렸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다행히 남편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이 되어 보험금이 나왔고 나라에서도 정말 얼마 되지 않지만 위로금 쪽에 돈이 나왔고요. 당장 먹고 사는데 막막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거야 시댁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내 손주 내놓고 가라. 내 아들 그 꼴로 만들었던 기집애가 내 손주라고 그렇게 안 만들 거라는 보장 있어. 홍식아, 너 그러지 말고 할미랑 살자. 이 할미가 홍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엄마랑은 다시 얼굴도 보지 말고 살아. 안 그래도 절에 가서 홍식이 사주 보니까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되는 사주라고 하더라. 너 괜히 애 망치지 말고 여기다 애 두고 가.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시댁이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들을 놓고 꺼져버리라는 욕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정 그냥 남편 잡아먹은 여자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대체 누가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건지, 왜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을 뭐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나한테 맡겨놓기라 또 한 것처럼 내 배는 그냥 애를 잠깐 낳기 위해서 빌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들 할머니 따라간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해줬습니다. 여기서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내가 나중에 고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 들어와서 사는 일은 없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엄마랑 살겠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남편 잡아먹은 여자처럼 사과하고 있는 제 손 붙들고 시댁 나서준 게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이후 아들은 저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유일한 희망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 집착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잘못된 마당에 아들까지 잘못되면 정말 저에게 남아있는 가족이라고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더욱 배로 신경 쓰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선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걱정했던 얘기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시려고 했지만 전 그런 말들조차 마음에 새길 여유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 아들만은 남편처럼 되지 않게 해야겠다. 아들을 꼭 지켜내야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이 애가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 밤새도록 옆에 누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남편의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롭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어느 정도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컸던 상황이니 저도 마음 편히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세상에 부딪힐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결심. 그 결심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아들도 그런 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아들 사이엔 다른 부모 자식 간에 없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철이 들어버린 것 같은 아들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중간에 그렇게 가장 노릇을 잘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 혼자서 이 길고 외로운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남편이 해야 할 역할들을 아들이 대신 해주면서 저도 남편과 사별을 하고 괴로웠던 그 빈자리를 금방 털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편의 기일을 앞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슴이 먹먹해져서 제사상도 차리지 못했어요.
방 안에 조용히 누워있는 절 대신해서 요리도 하지 못하는 애가 이곳저곳 반찬가게 들러서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제사가 별거 있어? 그래도 곰국 못 올린 건 좀 아쉽네. 아버지, 엄마가 끓여주신 곰국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아침에 그거 먹고 가면 속 든든하다고. 아버지가 태우던 담배도 사서 올려놓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건 내가 학생이다 보니까 슈퍼 가서 괜히 사려고 했다가 아주머니가 오해할까 싶어서 못 샀네. 나중에 엄마가 잊지 말고 산소에 올려줘요. 아버지 서운하시겠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이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조용히 잡아오면서 엄마, 우리 둘이라도 있으니까 괜찮다. 우리 둘은 식구 아니냐. 이렇게 둘이서 기운 내서 살면 되는 거다.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가족 죽는 날까지 지키면서 살 거다. 그렇게 말해주는 아들이 얼마나 의젓하고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죠. 언젠간 아들과 떨어지고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들 걱정을 많이 하고 아들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집착 강한 엄마가 되어가지고는 괜히 아들 앞길에 초를 치는 건 아닌가 하고요.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은 자신의 할 일을 꼼꼼히 챙기는 책임감 강한 아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대학도 먼 곳으로 진학을 가겠다고 얘기를 듣고 비단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 저 때문에 괜히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했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다 큰 아들과 계속해서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서로 서서히 독립할 준비를 해야겠다 싶기도 해서 자취방을 하나 얻어주고 그렇게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내가 지금 맛있는 거 사가지고 집에 들리려고요. 저녁 안 드셨으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학교 마치고 금방 갈게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서 놀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뭐 길게는 아니고 서로 걱정이 될까봐 하루에 짧게는 3분에서 5분 정도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랑 통화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하루 일과가 된 것 같네요. 왜 딸 가진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아들 가진 부모님 중에는 아들이랑 매일같이 통화를 한다고 하고 기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서로 그렇게 목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본가랑 아들 자취방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자기가 밖에서 뭘 먹었는데 음식이 맛있더라. 이거 엄마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싸들고 오기도 하고 저도 아들이 엄마가 해준 반찬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반찬을 해다가 자취방에 채워두고 오곤 했고요. 그런 게 별로 이상하다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 생활은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매일 하던 전화를 한순간에 뚝 끊어버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오늘은 회사에서 뭐가 힘들었네. 저게 어땠네. 알아듣지도 못할 얘긴데도 엄마라고 터놓고 얘기하는 아들의 모습이 참 고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언제 이렇게 훌쩍 다 커버렸나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었죠 뭐.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이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전화를 거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그냥 전화를 거절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문자 답장만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연결음이 몇 초도 가지 않고 바로 또 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아, 어제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랬어. 요즘 회사에서 밤새 야근하는 일도 많고 핸드폰 들고 자꾸 밖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래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전화할게. 그래? 아,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너 밥이랑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아, 음식도 제대로 못 해 먹고 있지. 밥 해 먹기 귀찮을 테니까 엄마가 반찬이라도 좀 해다가 챙겨줄게. 아니면 너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오는 거면 이번 주 평일에 엄마가 시간 좀 괜찮은데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정리라도 좀 해줄까? 아, 엄마 진짜 괜찮아요.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끊어요. 짜증 섞인 아들의 반응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해준다고 하면 엄마 고마워요. 고생하는데 안 그러셔도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자기가 애도 아닌데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렇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고 끊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예민해서 그런 건지, 뭐가 요즘 안 풀리는 일이라도 있는 건지 갑자기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저도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당분간 집에 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괜찮겠거니 별일 없겠거니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가 오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그 당시에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바로 저희 며느리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홍식 씨한테 말씀은 많이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죠? 저희 결혼 생각으로 좋게 잘 만나고 있어요. 홍식 씨가 어머님이랑 지나치게 가까운 것 같아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머님이 생각보다 평범하시고 괜찮으신 분 같아서 다행인 거 있죠? 전 요즘 왜 아들 끼고 사는 엄마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실까 봐 인사 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걱정했었거든요.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와서 인사를 시키겠다는 아들의 말에 1차로 깜짝 놀라고 그렇게 인사를 온 며느리의 당돌한 태도에 2차로 놀랐고요. 뭐 여자친구를 사귄다, 누구를 만난다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다짜고짜 결혼할 상대를 인사시킨다고 하니까 엄마 된 입장에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들도 이제 클 만큼 다 컸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 받겠다는데요. 그래, 그럼 집에 와서 편하게 인사시켜라. 저도 손님 맞을 준비 열심히 하고 맞이했는데 이건 뭐 역할이 확실히 바뀐 것 같은 기분이에요. 며느리 될 애 인사를 받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 있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건지 자긴 처음에 이 사람이 완전 마마보이인 것 같아서 엄청나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자기 말 잘 듣는 거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갱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며느리지만 언행이 좀 생각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많이 편하긴 한가 봐요. 얘기를 서스름 없이 하는 거 보니까. 누가 들으면 내 아들 마마보이로 키우기라도 한 줄 알겠어. 부모 자식 간의 사이 좋은 건 남들이 부러워할 일이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어머님 그것도 어지간해야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누가 요즘 아들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안부를 물어요? 아들이 어디 미국으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차 타고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다들 유난이라고 할걸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다 같이 조심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저희 부모님 볼 면도 없잖아요. 며느리의 그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아들 가지고 유난 핀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인사 자리가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나서 제가 아들 붙잡고 진짜 이 결혼을 해야겠냐. 너 아까 며느리 될 애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못 들었냐. 엄마 보고 유난이라고 하고 지금 은근히 돌려서 날 무시하고 있지 않냐 하니까 아들이 도리어 버럭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랍니다. 왜 엄마답지 않게 실장 노릇을 하려고 드냐고요. 그런 사람 아니지 않냐고요. 아니 제가 언제 시자 노릇을 했다고요? 며느리란 사람이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건 멀쩡한 거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건 며느리를 편견 갖고 바라보는 거고 시자 노릇하려고 일부러 트집 잡는 거라도 된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한 것 중에서 틀린 게 뭐가 있어. 내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매일같이 엄마랑 통화하는 사람 없어. 그건 엄마가 과한 거라고. 저 사람 말대로 우리가 어디 미국으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차 타면 금방 도착할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데 너무 유난이란 생각 안 들어? 저 사람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야. 엄마도 그동안 내 자식이고 내 식구라고 감쌌었지. 나도 이제 내 식구 생긴 거야. 내 식구 챙겨야겠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내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변에서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냥 열심히 키워서 며느리한테 그대로 주는 거다. 뭐 옛날엔 딸이 출가 외인이라고 결혼시키고 나면 그냥 남의 집 식구 되는 거라고 그랬다면서요. 제가 보기엔 요즘엔 아들도 똑같아요. 엄마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애를 키웠는지 진짜 한심스럽게까지 하더라고요. 너 지금 제가 엄마한테 하는 소리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틀린 소리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이제 자기를 정신적으로 좀 독립을 시켜달래요. 누가 보면 제가 아들 평생 끌어안고 독립도 못하게 정신적으로 꽉 붙들어 매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겠다 싶더라고요. 그 고집 누가 말려요. 아들은 한번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며느리 될 애가 성품이 좀 별로인 것 같다. 결혼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옆에서 얘기를 해봐도요. 그건 괜히 아들의 반감만 살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무조건 꼬아보지 말고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라 말을 꺼내면 본전도 못 찾는데 거기서 반대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 그냥 노인네는 입 꾹 다물고 결혼 허락이나 하고 적당히 비위나 맞추라는 거구나 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집안의 상전 며느리님이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 멀어진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요. 며느리도 어쨌든 내 집 식구인데요. 시집을 온 이상 시댁에 왔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해줘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 해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며느리 눈엔 그게 영 성이 안 찼나 봅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와 크게 다퉜던 건 명절날이었어요. 보통 며느리들과의 불화는 명절에 많이 일어나는 얘기인 걸 저도 어디서 들었던 터라 시집은 첫 해부터 괜히 고생시켜 분란을 만들지 말자고. 더 조심했으면 조심했지 괜한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명절이 결국 두 사람이 저와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 기준에선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다리도 삐끗한 애가 운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얼른 친정에다가 연락드려라. 도저히 오늘은 이동을 못할 것 같으니까 병원 들렸다가 하루만 더 늦게 간다고. 다른 이유 때문에서도 아니고 다쳐서 그런 거라는데 사돈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아이 가뜩이나 고속도로에서 계속 발 움직이면 삐끗한 데가 더 다칠 것 같은데. 아이 얼른 병원부터 가봐야지. 시작은 바로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첫 명절 며느리한테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 너네는 그냥 몸만 와서 장만한 음식만 맛있게 먹고 잠깐 있다가 친정 가서 인사드리러 가라. 그렇게 다 약속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당연히 군말 없었고요. 군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도 당연히 엄마인지라 결혼한 이후로 얼굴도 잘 못 보고 사는 아들이 그래도 하루 정도라도 더 집에 있다가 가면 좋겠거니 생각을 했었지만 정작 그 마음을 밖으로 내비친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괜히 하루만 더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친정에 하루 더 늦게 가면 안 되겠니? 그런 소리를 했다가 애들 마음 불편해질까 싶어 마음이야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 주지 말자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집 형광등이 하나 나간 게 있었어요. 뭐 형광등 하나 나갔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다른데 불 잘 들어오니까 나중에 전기 수리하러 오시는 기사님 오시면 오신 김에 형광등도 같이 갈아달라 말씀드리면 된다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굳이 그걸 본인이 직접 갈아주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히 저러다 다칠까 싶어 안 그래도 된다고. 너 굳이 그렇게 나서다가 다치면 어쩔 거냐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하여튼 아들들이 다 그런가 봐요. 꼭 엄마 말을 안 듣고 저 사단을 내거든요. 형광등을 갈다가 의자에서 삐끗해가지고요. 손목이고 발목이고 삐끗한 통에 눈으로 딱 봐도 슬슬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게 보일 정도였죠. 처갓집까지 가려면 가뜩이나 고속도로가 막혀서 몇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운전을 못하는 며느리가 그렇다고 대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병원에서 제대로 처치도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괜히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너희 친정에다 얼른 전화해서 기분 안 상하시게 말씀 잘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제가 뭐 얘기를 크게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건죠. 대번에 며느리가 표정을 굳히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정집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아무리 지금 친정집에 못 가서 심통이 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설마 너 친정 못 가게 하자고 멀쩡한 우리 아들 발목 다치게 하겠어? 아무리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 어른 앞에서 이 말 저 말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너 그게 정말 생각을 깊게 하고 한 말인 거야? 그래?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무섭게 화를 내자 며느리도 움찔하더라고요.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렇게 화를 내냐입니다. 기가 막혀서요.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를 막 혼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들어오니까 또 그 위에 쏙 숨어가지고 혼내는 저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결국 며느리의 성화에 아들은 병원만 겨우 다녀오고 처갓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라도 그렇게 꾸역꾸역 아들을 끌고 가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도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저에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며느리에게 하루만 더 있다가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 대단한 시어머니 짓이라도 됐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바로 안사돈에게 전화가 와서 싫은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걸 보니까요. 사돈, 애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명절 오기 전에 저희 집에 언제 딱 가자 애들끼리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였다는데 갑자기 사돈께서 집에 오시자마자 우리 아들 다리 아프니 나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저도 기분이 많이 상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영 좋지만은 않지만 애들 사는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홀어머니 모시고 산단 얘기에 저도 귀하게 키운 딸 아까운 마음으로 내놨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왜 자꾸 그렇게 나서서 간섭을 하려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멀쩡한 아들 붙잡고 가지 말라고 통사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애 발이 그 모양으로 생겼는데 몇 시간 걸려 운전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 저희 집에서 하루 더 묵고 가는 게 불편했으면 나가서 숙소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이 그렇게 다쳤는데 좀 쉬었다 가겠다.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도리 아니겠어요?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사돈,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매일같이 저녁 때마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아들이 좀은 장가 보내지 마시고 사돈께서 평생 끼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정말 어디 밖에 나가서 남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박서방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엄마랑 매일같이 통화를 하고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 산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저희 딸이 오죽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짜증을 내면서 집에 가자고 잡아 끌었겠어요? 뭐든 적당히를 좀 아셔야죠, 적당히를. 자식 키우면서 고생은 혼자 다 하셨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생색내셔서 아들한테 뭘 그렇게 많이 바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돈댁에서 그런 모욕을 듣게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사돈이 저한테 전화에 대고 그렇게 쏘아붙일 동안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은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군요. 내가 그동안 아들에게 표했던 관심이 이 애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동안 엄마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닥달한 것이 마냥 부끄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와의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도 많이 멀어졌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뜸하게 하고 지내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아들 일 때문에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신혼집을 서울로 완전히 옮기게 됐거든요.
첫 명절부터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서먹한 사이가 되면서 저 아들이 그렇게 서울로 신혼집을 이사했을 때도 처음에 이사를 가고 난 후에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아들이 하루 자고 가라는 거 며느리가 옆에서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그냥 서울 올라온 김에 친척들 얼굴이나 봐야겠다 하면서 일부러 제가 자리를 피하기도 했었죠. 그때부터 뭔가 며느린 아주 대놓고 저희 아들한테 시어머니랑 거리를 두고 지내라 티를 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걸 제가 다 눈치를 챘을 정도였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식 때문에 이번 주에 올라오셔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손님방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가시지 그래요. 이사한 이후로 한 번도 못 와보셨잖아요. 오신 김에 여기저기 좋은 데도 같이 좀 돌아다니고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결혼식이 일요일이라고 하셨죠? 토요일에 올라오시지 말고 금요일 오후에 올라오세요. 그게 좋겠네. 아유, 그래도 되겠어. 나야 너네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지만 괜히 나 올라갔다가 너희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너네 바쁜 일 있고 그러면 딱히 신경 안 써줘도 괜찮다.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서울 지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묵다가 택시 타고 가면 그만이니까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세아가랑도 얘기해보고 결정되면 나한테 알려다오. 에이, 엄마, 아직도 그때 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 거 엄마가 제일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러네. 집에 오시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아니면 가족들 다 같이 얼굴 보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요. 금요일에 올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기차 시간이랑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제가 그날은 일을 하고 있어서 역까지 모시러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얘기 한번. 여보, 통화를 몇 시간을 하는 거야? 밥 다 차려놨잖아. 빨리 나와서 저녁 먹어.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그제서야 아들이 황급히 이만 전화를 끊어야 될 것 같다면서 통화를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런 취급이나 받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들이랑 오랜만에 하는 통화이기도 했고 길게 해봤자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저 저랑 통화를 하는 게 꼴보기가 싫다. 이렇게 온몸으로 티를 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대체 왜 저렇게까지 나를 싫어하나. 내가 자기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사사건건 눈치를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친척 조카의 결혼식에 있어 급히 서울에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일요일 오후에 잡혀 있어서 당연히 전날에 올라가서 하루 자고 결혼식에 참석할 생각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집들이 이후에 집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는데 하루만 좀 서둘러서 와가지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도 좀 내보고 오붓하게 그렇게 지내면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올라간 아들의 서울집, 며느리가 집에서 뻔히 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데리러 나올 위인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역까지 잘 도착은 하셨냐, 최소한 연락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연락조차 없더군요. 서울까지 올라온 시어머니를 맞이하겠다는 생각 없이 자신의 집에 불청객이 하나 도착했다 여기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그냥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호텔방을 잡겠다 얘기를 할까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얼굴을 보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을 다잡고 저녁 늦은 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딱 봐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있는 동안 신경 쓸 것도 없고 조용히 잠만 자다가 할 거니까 음식 같은 것도 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밤늦게까지 안방불이 꺼지지 않고 둘이서 약간 언성을 높여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영 쓰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들 집 한번 오는데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나 싶어 마음이 좋지가 않아 쉽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다음날 퀭한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니까 며느린 자기네 집에선 원래 아침을 먹지 않는다면서 배고프시면 냉장고에 빵이랑 있으니 알아서 꺼내 드셔라 얘기를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래도 서울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있는 동안 쫓겨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아들의 차림이 어디 외출할 차림이 아니라 꼭 출근할 사람 같더라고요. 죄송하다는 얼굴로 그래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하필이면 며느리랑 저랑 둘이서만 집에 남아 있어야 할 상황에 무슨 갑자기 출근이냐 싶었죠. 그래도 회사 일인데 어쩌겠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아니, 이 사람 있는데 뭐 걱정이야. 나도 오늘 저녁엔 최대한 일 빨리 마무리하고 일찌감치 들어올 테니까 저녁에 다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 엄마 모시고 가까운 데라도 좀 나갔다 오고 그래. 아들이 나가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차라리 잠을 더 자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어색하게 거실만 서성이다가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어차피 이렇게 하루 종일 둘이서만 같이 있어야 한다면 차라리 이참에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 서운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서 좀 풀고 그렇게 오해 없이 얘기를 하고 내려가면 참 좋겠다 싶었죠.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날씨도 좋고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는데 난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네가 같이 가주면 참 좋겠다. 제 딴에 듣기 싫지 않게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뜸 저한테 그러네요. 어머님, 돈은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나가서 뭐 하자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저한테 다 사달라고 하시는 거죠?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아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축의금도 당연히 준비했고 저도 당연히 카드 들고 다니죠. 그런데 아들 집에 입 싹 씻고 마치 뭐 작정을 하고 얻어먹으러 온 사람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치 본인 집에 묵으면서 용돈이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따로 챙겨오지도 않았냐 서운한 티를 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들은 반대로 절 그럼 그렇게 챙겨주기나 했냐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 싶어서 제가 되물었어요. 그럼 네 말은 부모가 자식 집에 오면서 그런 걸 들고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니? 나한테 무슨 돈을 맡겨놨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으면 차라리 가기 싫다 말을 하려무나. 제가 그래서 어머님이 싫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맨날 당연하신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며느리 어려운 줄 알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실 줄 알고 그러셔야죠. 하긴 그렇게 눈치 없고 부끄러운 거 못 느끼시는 분이니까 결혼한 아들한테 매일같이 전화하고 귀찮게 굴고 그러시는 거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고 내 식구라 생각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말 한마디로 전부 다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평생 내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안이 꼽게 들릴 수밖에 없었구나 싶어서 어렴풋이 그간 망나니 같은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언성이 막 높아지기 시작한 그 순간 누군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인가 하고 괜히 소리가 높아지면 오해할까 싶어 제가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집으로 들어온 건 아들이 아닌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어요. 평소에도 처갓집이 가까워서 사돈댁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는 전화를 전해 들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알고 신혼집에 서스럼 없이 출입을 할 정도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좀 불편하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난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이렇게 거품을 무는 주제에 자기 엄마는 아무 때나 비밀번호 마구 찍고 들어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구나. 원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그 얘기가 다 맞구나 하고요. 그런데 안사도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생략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대뜸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사돈,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면 그냥 혼자 외롭게 사세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엉겨붙어서 두 사람도 안사돈처럼 혼자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딸 귀찮으니까 제발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돈,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지요. 제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제 아들을 키운 애미고 그런 제 아들 집입니다. 편하게 와볼 수도 없는 곳에 제가 왔나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게 왜 당신 아들 집이야? 결혼했으니까 내 새끼 집이지. 하여튼 억척스러운 아줌마인 건 결혼할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얘 됐다. 너네 시어머니 짐 가지고 와라. 아들도 사돈처럼 혼자 살게 만들고 싶어서 환장하신 거 아니면 일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조용히 가세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우리 딸 찾아와서 귀찮게 굴지 마시고요. 그렇게 두 모녀는 거의 제 등을 떠밀다시피 하고 제 짐가방을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전 그렇게 아들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짐가방 하나 안고 오갈 데 없이 그렇게 아들 집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됐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죄라고는 그동안 아들 열심히 키운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악소리 한번 내지 못한 게 억울해서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문 안쪽에선 안싸돈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욕을 내뱉는 소리만 들리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어디 숙박업소에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갑자기 사라지면 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들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 서러웠던 게 한순간에 밀려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엄마 다른 데 가서 자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건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눈물 흘리는 절 보고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머니 대체 무슨 일 있으신 거냐고, 지금 어디 계시는 거냐고 다그쳐서 묻길래 저도 거기선 더 숨기지 않고 사실을 몽땅 말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있었던 얘기부터 해서 오늘 어떻게 이 집을 나오게 됐는지, 안싸돈에게 제가 집안에서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도요. 대답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한숨을 쉰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어디 잠깐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서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마음을 진정하고 있으니까 저 멀리서 땀범벅이 된 아들이 커피숍을 향해 달려와요. 달려오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 괜찮은지부터 살피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 하나 잘못 골라서 어머니가 그런 꼴 당하게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요. 잘못된 건 진작에 알았는데 진작 바로잡지 않은 거, 그거 다 자기 탓이라고요.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입니다. 사실 부모님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며느리와 싸웠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저한텐 그렇게 모질게 굴면서 정작 안싸두는 자기 집처럼 비밀번호도 막 누르고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이럴 거면 공평하게 장모님도 오지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해라 하면 또 거품을 물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오늘 엄마한테 이렇게 대한 거 절대 못 참아. 그렇게 아들은 제 손목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놀란 표정의 며느리와 안싸두니 저희 둘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따져 물으러 왔냐고. 미리 마누라랑 충분한 상의도 안 하고 시어머니 집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 자고 가라고 한 건 순전히 제 아들 잘못이랍니다. 제 아들 그 얘기 듣지도 않고 안싸돈을 확 밀치더니 며느리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더라고요. 뭐? 효자여서 싫어? 효자랑은 같이 못 살아? 내가 효자는 못 되더라도 여기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그게 진짜 후레자식 아니야? 당신 엄마가 이렇게 내 집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꼴은 괜찮고 우리 엄마가 하루 묵고 가는 건 그게 그렇게 억울했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좀 잘 좀 챙겨달라.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 쉬운 것도 못할 거면 당신 이 집에서 나가. 이혼이야. 아들은 말릴 새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짐가방을 챙겨서 며느리의 짐을 마구잡이로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처음이기도 했고 안싸돈도 깜짝 놀라 그제서야 어떻게든 저희 아들을 말려보려고 달려들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아들 뭐가 됐던지 간에 자기가 마음 한번 정하고 나면 절대 다시 안 돌린다고요. 그렇게 확고한 구석이 있다고요.
저희가 아무리 옆에서 뜯어마 알려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짐을 막 싸더니 짐 가방을 며느리에게 거의 던지듯이 안기더라고요. 며느린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어머님께도 사과드리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도 평소 같았으면 그런 딸을 일으켜 세우면서 네가 무슨 사과를 하냐고, 사과할 것도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겠지만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저보고 저희 아들 좀 말려보라 부추기더군요. 저희 아들이요. 들은 채도 안 하고 며느리와 안사돈의 팔을 질질 끌어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까 제가 당했던 거 저희 아들이 그대로 갚아줬어요. 이제 당신들이랑은 가족도 아니야.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를 우리 집에서 내쫓을 생각을 해? 앞으로 다시는 이 집에, 아니, 내 인생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제 덕분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은 구석이 있긴 하지만 아들은 자기가 내린 결정에 후회가 없다며 이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건 나름대로 실패한 결혼이었을 거다 얘기를 하면서 절 달래더라고요. 이제 아들과 전 서로 독립된 인생을 살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전 아들이 내린 과감한 결정이 아직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과감한 선택의 순간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면 제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고 오로지 본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살아가 보려고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의지할 가족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열렬한 애청자입니다. 사연 채널 애청자이자 구독자로서 여기에 사연 글을 적어보는 건 처음인데요. 몇 년 전 굉장히 통쾌하고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얘기해줬더니 여기에 제보하라고 난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시부모님과 사이가 어떠신가요? 전 처음에 저희 시부모님이 사실 낯설고도 무서웠는데요. 시댁살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듯 주변에서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했다느니 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레 겁을 집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 되고 차차 알아가면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복 많은 인생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얘기는 저희 시부모님, 그중에서도 저희 시아버지와 관련된 얘기예요. 먼저 저희 남편은 시댁의 둘째고 전 둘째 며느리로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위로는 제게 큰 시누이가 되시는 분과 도련님이 계셨고요. 제가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면 시댁의 가정 환경을 대강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우리 의인자랑 동수랑 늘 미안했다. 우리 막내 동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아팠고 저리 잔병치레가 많았으니 내가 매일 심장이 뛰었지. 근데 그 때문에 큰애랑 둘째, 특히 네 남편 동수한텐 신경을 전혀 못 써줬단다.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 길이 없었지. 학교 선생님이랑도 말 한 번 안 섞었으니 내가 항상 마음에 빚이 있는 기분이었단다. 가난한 형편에 해준 것도 하나 없는 집안에서 부모 관심도 못 받고 자랐으니. 아유, 말도 마라. 그럼에도 저렇게 곱게 자라준 게 참 고마워. 네, 어머님. 저도 남편한테 어린 시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도련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면서요? 그 때문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마음고생 심하셨다고. 아직도 남편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도련님한테 신경 쓰시면서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었다고 감사해 하고 있어요. 저희 도련님이 어렸을 적 아파서 시누이와 남편은 약간 뒤로 물러나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들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가엾어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려운 집안 환경을 일으켜 보겠다고 어린 나이에 막노동이며 온갖 곳에서 구르며 돈을 벌다 집에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합심했던 덕분에 시댁 집안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선 그 부분에 있어 남편에게 마음의 빚이 컸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버느라 생고생을 하는 것을 시어머니께선 옆에서 다 지켜보셨거든요. 반면에 전 친정이 유복했던지라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는 형편 속에 자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셨기에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물질적으로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라왔다 해도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 뭐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내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10사람 몫을 거뜬히 해내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었죠. 외모도 훈훈했던지라 문 여직원들이 남편에게 모두 눈독을 들이곤 했어요. 전 진즉에 그것을 알고 대시를 했고 연애를 시작하자 결혼을 하자고 졸라댔고요. 나중엔 친정에도 선포를 하고 말았죠. 엄마, 나 결혼할래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겼어요. 뭐? 아니,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집은 좀 사는 애고? 저희 친정엄만 집안의 재력 수준부터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친정집은 물질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보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우리 집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 남는 장사다라는 말이요. 자식의 결혼을 장사로 이용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렸을 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언니들도 모두 하나같이 저희 집과 비슷한 수준의 부잣집에 시집을 가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정 쪽에선 결혼할 때부터 반대가 심했습니다. 전 남편을 자랑스럽고 뿌듯해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을 궁상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는 것들을 모두 싸잡아서 말입니다. 아니, 네가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이건 우리 집안의 수치고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길이야. 어떻게 사돈이 택시기사 하는 그런 집에 가서 널 이날 이때까지 키워준 네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냐? 그래, 맞다. 당장 결혼 물러. 사돈이란 작자들 행색도 꾀죄죄야 한 게 우리랑은 영 수준이 안 맞아. 선택해. 결혼을 할 건지 가족과 인연을 이어갈 건지. 엄마, 아빠 너무하세요. 어떻게 결혼과 가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전 저희 가족도 소중하고 남편 될 이도 사랑해요. 제발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봐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강하게 차단하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 다요. 그나마 나중에 저희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이 결혼을 허락하라 말씀하셔서 겨우겨우 결혼까지 이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부모님과 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쪼록 결혼을 하고 나서 전 신혼생활을 이어가며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어렵게 한 결혼이니만큼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게 가장 행복을 주셨던 건 남편보다도 저희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 속이 상하셨을 텐데도 내색 한마디 없이 그저 귀한 며느리가 와줘서 고맙다고만 하셨죠.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든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 내 평생 처음 본다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고맙다. 우여곡절이 많지만 다 잘 되려고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우리 그리 생각하고 있어. 같은 말이라도 다정다감하고 온화하게 말씀하시며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1년 정도 살다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됐는데요. 당시 시어머니께서 지병으로 한번 쓰러지신 뒤라 건강이 많이 걱정됐거든요.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며 살뜰히 챙겨드렸죠.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 이쁜 며느리 손길을 받고 있으니 어른이 돼서 미안하네 그려. 고맙다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 부모님과 다름없는데요. 처음엔 저를 낯설어하던 시어머니도 어느샌가 남편보다 제 손길을 받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시던 시아버지께서도 당신이 잘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들락거리며 반찬이며 집안일이며 챙겨드리니까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나는 며느리 복이 참 많은 것 같다. 우리 딸도 집사람도 모두 좋은 사람들을 얻었다 생각하지만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을 줄은 몰랐네. 과묵하신 편이지만 언젠가 아주 가끔씩 한 말씀 이렇게 던지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곤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사이는 점점 좋아졌죠. 그런데 신혼생활이 2년 정도 지났을 시점부터 제 마음속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아이를 얼른 낳아 다른 엄마들처럼 유모차도 끌고 아이와 함께하는 나날을 꿈꾸곤 했어요. 남편도 애들을 좋아했던지라 저희는 결혼 직후부터 계속 아이 얘기를 해왔었죠. 그러니 아이를 바래왔던 저희 부모로선 참으로 조급하게 느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친정 쪽에서 압박이 심했어요. 넌 도대체 왜 임신을 못하고 있니? 몸에 무슨 문제 있는지 당장 알아봐라. 아니,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한대도 왜 자꾸 몰아붙여요? 내가 오죽 걱정이 되면 이러겠니? 너 내가 지어준 약은 잘 먹고 있어? 오히려 친정 쪽에서 난리가 나서 검사 받아봐라, 약을 먹어라 재촉을 했습니다. 언니들은 쑥쑥 잘만 낫는 걸 왜 저는 안 되냐며 비난하셨죠. 그리고 역시나 또 하나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 친정 언니들이었어요. 친정 언니들은 하나같이 다들 잘난 형부들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꽤나 들먹거리며 저를 한심해하고는 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줄곧 그랬습니다. 제가 성적을 못 받아오면 넌 커서 뭐가 될 거냐, 공장에 다니는 공순이나 될 거냐 식의 욕들을 하곤 했죠. 나나 우리 둘째 혜령이나 부족한 게 하나 없는데 넌 왜 그렇게 뒤떨어지니? 우린 최고 명문대 의대에 가게 생겼는데 넌 아무래도 우리 집안 쪽 머리는 아닌가 보다. 지금 네 수준이면 전문대도 감지덕지 아니야? 이거 어쩌면 좋니? 아버지 난리 나실 텐데. 언니 말 잘 알겠고 내 험담 이젠 그만 좀 해. 언니 말대로 내 머린 여기까지가 한계야. 근데 하나뿐인 내 인생 내 멋대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언니들 인생이나 신경 써. 뭐라고? 이 기집애가 어디서 언니한테 으름장을 놓고 있어. 당장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우리 집 막내 계집애가 버릇이 아주 안 좋다고. 이래서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냐고 말이야. 딸부잣집이었던 저희 집안에선 수제였던 큰언니, 둘째 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 이 세 명 중 가장 뒤떨어지는 사람이 저였는데요. 외모로 보나 성적으로 보나 두 언니들에 비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니 언니들은 툭하면 저를 두고 험담하며 자기들을 치켜 세우곤 했어요. 그런 언니들이니 뭐 좋은 말을 했겠어요. 난 네가 참 창피하다고. 내 동생이지만 어디 가서 널 내 동생이라고 말하기 쪽팔려. 대학도 이상한 데가 직업도 변변찮아. 거기다 남편이라고 데려온 사람은 입에 올리기도 창피해. 솔직히 네가 우리들만큼의 반만이라도 따라왔어 봐라. 인생이 피고 팔자가 폈겠지.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우리 집안 수준도 따라서 기우는 느낌이라고. 근데 애도 못 낳으니 어쩜 네 인생은 그 모양이냐? 친정 엄만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 무렵 시부모님께서 외려 저를 감싸 주셨습니다. 아가 괜찮다. 괜히 애가 깼다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지내렴. 아유, 나도 예전에 아이가 안 들어서서 꽤나 고생했었다. 그때 우리 시어머니에게 야단 참 많이 맞았어. 그 시절이 너무 서러워서 다음에 내가 며느리를 보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 혼자 스스로 다짐했거든. 괜찮으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철웅이 너도 행여나 아가한테 재촉하지 말고. 네, 그럼요, 엄마. 당신 우리 엄마 말 들었지? 밤마다 울고 그러지 말라고. 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당연한 걸 가지고. 아유, 여자가 애 낳는 동물도 아니고 애 못 낳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젠 그런 시대는 갔다고 본다. 난 우리 며느리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지?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에 따뜻함을 느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전 그 시절 시어머니에게 다 배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온기 어린 말이 있었기에 비로소 전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죠.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우울하다 싶으면 슬그머니 와서 위로해 주시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놓아주시는 분이 저희 시아버지였어요. 그러다 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선 마음이 풀어져서 저도 모르게 엉엉 눈물을 쏟았죠. 도련님도 시누이도 시부모님도 하나같이 너무나 축하해 주는데 그 사이에서 저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태교에 힘쓰며 하루하루 남편과 시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불어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에 갔다 돌아오는 날이라 좋아하는 삼겹살을 가득 싸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몸이 어질거리더니 정신이 어지럽더라고요. 눈을 뜨고 나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는 유산이 됐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산이라뇨?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제 아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단 거예요? 네, 종종 이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 안타깝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서야 실감이 되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고 전 그 소식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당시 배가 꽤 나온 상태로 6개월을 넘어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유산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도 아닐 거라고 다시 검사해달라고 조르고 했죠. 하지만 이미 사라진 아이를 두고 다시 검사해봤자 다른 결과가 나오겠나요? 결국 전 집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잃은 슬픔에 차차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유산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단순히 아이를 잃는 것이 빠르게 무마될 슬픔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요. 전 그토록 염원하던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으니 그 슬픔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제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 증세로 번져 하루 종일 무기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라는 분 이걸 두고 지적질을 하기 바빴죠. 아이고 한심한 거사. 얼른 애 뵐 생각이나 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뭐가 해결돼? 아이고 난 널 낳았을 때부터 네가 잘하는 걸 보며 생각했지. 저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는 애나 낳을 수 있을까? 근데 내 예상이 턱 들어 맞았네. 맞았어.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털고 일어나서 다시 노력할 생각을 해. 아님 네 언니들이라도 보든가. 얼마나 다들 떵떵거리며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친정 엄마지만 하는 말마다 너무나 얄밉고 독했습니다. 엄마가 내뱉는 말들이 다 화살처럼 날아와 다다닥 꽂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친정관 아예 연을 끊어버리기로요. 그래야 제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친정 식구들도 이것을 바랬던 것인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끊어버리자 잘 됐다는 듯 기다렸다는 듯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더군요. 명절날 가지 않아도 연락이 없고요. 아마 이런 얘기를 그 당시 밖에다 하면 계모 아니냐고 주워온 자식 아니냐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걸 알기에 말도 못하고 살았지만 전 참 서러웠어요. 어떻게 친정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얄팍하고 못돼 처먹었을까요? 이런 별별 생각을 했죠.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건 역시나 시부모님이셨죠. 시부모님은 유산하고 상심에 빠져 있는 저를 돌봐주시며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 나도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참 사돈어른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다니. 제일 마음 다치고 상했을 너한테. 내가 다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가, 괜찮다. 아기는 찾아올 거야. 아직 시기가 아닌 것뿐이니까 차분히 기다려보자. 며느라가 네가 고운 사람이니 하늘에서 그만큼 이쁜 아기를 고르고 고르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야.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죄송스러웠는데. 우리한테 죄송스러울 게 뭐이니? 괜찮어, 울지 마라. 이때 특히 과묵하셨던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위로의 말씀을 많이 건네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겐 큰 힘이 되었고요. 시부모니의 지지와 온기 덕분이었을까요? 전 1년 후 드디어 다시 임신을 하게 됐고 이번엔 이쁜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 인큐베이터에 있었지만 자라면서 점점 더 건강해졌어요.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런지 말도 빠르게 배웠고 감정 표현도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도련님이 상당히 아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와 단란하고 소중한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제게 도련님은 그저 남편의 어린 동생 시아버지를 닮은 말 수 없는 조용한 사람, 그 정도였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다감한 면이 있는 걸 처음 알게 됐죠. 형수님, 저도 제가 아이를 이렇게나 예뻐하는 사람일 줄 몰랐어요. 근데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안아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그래요. 제가 너무 유난이죠. 장가도 안 간 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도련님 와이프, 그러니까 제 동서 될 사람, 복 받은 사람일 거네요. 도련님이 육아 많이 도와주실 테니까요. 그나저나 만나고 있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아, 사실은 그게 이건 형수님에게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 언젠가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도련님 결혼하신다고요? 어머 세상에 누구예요? 도련님은 쑥스럽다며 나중에 확정을 짓게 되면 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도련님이라 저도 더 캐묻지 않고 남편에게만 조용히 알렸죠. 남편은 궁금증을 못 참고 곧바로 물어봤지만 그렇게 저희는 도련님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도련님 직업도 튼실하고 허우대도 좋고 인상도 괜찮은 사람인데 인연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자신이 먼저 결혼을 할 것 같다고 말하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대형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 발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더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전 이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쿵 뛰네요. 어쩌면 제가 유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저는 이날 더 가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던 날입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계셨고요. 평소였다면 환한 웃음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을 분인데 홀로 안방에 들어가 계신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일단 얘기를 나누기 위해 시아버지의 입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소주 한 잔을 들이키시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암이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구나. 애석하게도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고 하네. 이 사람이 소화가 자꾸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간 건데. 위암 말기고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다고 하는구나. 지금으로선 그저 그간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해. 아버님은 말씀을 끝마치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님 뒤편 넘어 누런 벽지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못해드린 것들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터져서 볼을 타고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거실에 정적이 흘렀을 때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환한 웃음을 짓고 계셨어요. 얘들아, 많이 당황했겠지만 나는 괜찮다. 사실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한다면야.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미련 없이 욕심 없이 산 것 같아서 훌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가족력이 있어서 검진 받을 때부터 예상도 했었고 말이야. 그저 난 남은 시간 우리 아들, 며느리, 딸이랑 다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가고 싶구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제 입에서 말도 안 된다는 말이 나간 건 그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뜻이 그러하니 저희는 어머님 소원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둘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저희의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어머님이 미련 없이 떠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님이 원하셨던 게 굉장히 소박한 것들이었기에 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소원이란 그것이 단풍 구경이라든지 동네의 자그마한 커피숍 가보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차라리 더 큰 걸 원하셨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원 없이 이뤄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더더욱 마음이 슬펐네요. 그렇게 한 번의 계절이 끝나고 전 너무나 많은 미련을 가진 채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시어머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죠. 모두가 슬퍼하는 장례식이었지만 이때 장례식에서 도련님께서 다른 이유로 상심해 계셨는데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결혼 발표하고 싶었는데 너무 제가 늦게 장가를 가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엄마가 이렇게 가고 나서야 결혼을 결정해서 너무 죄송해요, 엄마. 시어머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며 도련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도련님께서는 어머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만나오던 여자에게 확신을 느꼈던 것인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련님의 결혼이 그 이후 저희 시댁의 침울한 분위기를 바꿔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죠. 도련님이 소개한 사람은 직업이 변호사이면서 도련님보다 5살 위의 연상 여자였거든요. 어딘지 모르게 첫 만남부터 상당히 기가 세 보였어요. 이목구비나 인상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뭐랄까요?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말투도 굉장히 톡톡 쏘아붙이는 말투였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 그래요 하며 짧게 답하고 저희 남편의 말은 못 들은 척 하는 것들도 몇 개나 있었어요. 거기다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첫 만남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께서 친정이 강남에 있다고 들었어요. 연을 끊고 사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정 환경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친하게 지내요, 형님. 갑자기 첫 만남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친정이 강남에 있다는 걸 들먹이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느낌상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여 예의상 동조의 표시를 했고 강남에 친정이 있다는 동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종종 친정의 재력에 대해서도 대놓고 어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명절에 만나서 이런 말을 했는데 꽤 신경에 거슬리는 말이었어요. 마치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이었거든요. 아, 이번에 제가 굉장히 큰 회사로 옮기게 됐거든요. 연봉도 세고요. 아마 이번 사건도 승소할 확률이 높아서 연봉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더 좋은 회사로 가야겠죠? 역시 이래서 여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나 봐요. 아마 전 가정주부 체질은 절대 못 될 것 같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좀이 쑤시거든요. 얼른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요. 형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 나는 뭐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낳았잖아. 우리 아들이 잘 자라주고 행복하게 자라준다면야 더 바랄 게 없어. 나가서 일하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은 글쎄 별로 안 드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아, 뭐 그런 건가요?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형님도 겪어보셨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친정이 부자라면서요. 돈 많고 능력 있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붙고 없으면 그야말로 개밥 찬밥 신세 되는 건데 전 태어나길 부유하고 고급스러운 집안에서 자라 그런지 지금부터 계속 능력 있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아이한테 제 인생 허비하는 거 딱 질색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가정부 두고 저희들 키우셨지 직접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전 제가 능력 있고 집안 조건도 빵빵해야 제 밑에서 자라날 애들도 행복한 거라 생각해요. 저처럼요. 아, 그래요? 그래, 뭐 동서 생각이 그럴 순 있지. 근데 우리 남편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고 우리 아이도 너무 행복하게 크고 있어서 동서도 봐서 알잖아. 우리 아들 얼마나 이쁘고 예의 바른지. 네, 뭐 그건 그렇죠. 제 말에 동서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로 저를 이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자 약간 분한 표정이었죠.
거기다 어떻게든 저를 짓누르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저희 친정 언니들이 보였습니다. 언니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런 돌려가기식의 공격을 눈치 없이 지나갈 텐데 어렸을 때 하도 시달리고 살아서 그런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거기다 동선 우회해서 말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요. 머리가 나쁘다면 나쁜 거였죠. 티라도 안 나게 해야 욕을 안 먹을 텐데 말입니다. 전 동서에게 들은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동서에게 한 말 그대로 우리 아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자라고 있고 저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가난한 환경에서 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희는 그 장단점을 서로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갖춰진 환경에서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식으로 키우는 것도 문제였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도 아이에겐 불행이 될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지금의 이 상태를 만족스러워 했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는 이 상태요. 남들처럼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아도 저희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랄까요?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전체를 흐린다고 동서가 들어오면서 시댁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제 기분도 같이 흐려지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에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잘 참석하던 동서가 일단은 일을 핑계로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도 아니고 심할 때면 아예 자기 친정부터 들렸다 와야 한다고 하면서 명절 끝물에야 나타나 얼굴만 비추고 5분 만에 쓱 가버렸고요. 남편이나 저나 자연스레 시아버지의 기분을 살피게 됐죠. 시아버지는 가뜩이나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홀로 되신 후로 외롭게 살고 계셨는데 동서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도 됐고 일단 집안의 어른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은 조금 화가 난 남편이 도련님에게 말을 한마디 하기도 했는데 도련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어쩐지 동서에게 잡혀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동서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형, 정말 내가 미안해. 가끔 나도 우리 집사람이 너무 버릇없게 굴거나 그럴 때 민망하고 미안해. 근데 참 어렵네. 중재하는 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섭섭해하고. 아니 도대체 재수 씨가 뭘 섭섭해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전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줬으면 싶은가 봐. 집사람이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이거든.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사랑에 빠져 그런 것인진 모르겠다만 도련님은 어찌됐건 이미 동서의 소나기 안에 들어온 물고기였습니다. 절대 동서의 행동에 이러쿵저러쿵 입을 댈 수가 없는 상태였죠. 정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 픽 웃고요. 결국 그러다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 2학년쯤 때 학교에서 보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동서가 그걸 안 잊고 한 거예요. 아들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갖다 주며 칭찬해달라고 말해 엉덩이를 토닥여주고 있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죠. 어머 형님, 요즘 그런 경시대회에서 상 타는 거 애들 기 살려주려고 아무나 주는 건데 너무 칭찬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애 버릇만 나빠지지. 어? 아니야,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서 받아온 거야. 수학 좋아하거든. 문제 푸는 재미가 있다나. 모르는 문제 있으면 혼자 끙끙대며 밤새 붙잡고 있기도 해. 그만큼 재미 느끼는 거지. 열심히 하니까 상을 받은 건데 왜 그래 동서? 아유, 형님 순진도 하셔라. 형님 이런 대회 그냥 학교에서 형식 차원에서 주최하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우리 형님이 강남에 안 살아서 그런가 아직 교육적으로 많이 무지하시네. 형님, 얼른 여기로 이사 오세요. 그래야 우리 대화가 좀 통하겠어요. 전 매일 강남 학부모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보도 오가고 소통이 되는데 형님 이렇게 모르시면 나중에 애만 손해봐요. 동서, 아이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 지금 발언 좀 선 넘은 거 알지? 동서 애는 동서 방침대로 가르치고 우리 애는 우리 부부 가치관대로 키울 거야. 그러니까 괜한 질투심 열등감 같은 건 넣어놓고 어른답게 굴어. 동서가 대체 몇 살인데 그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야? 어머머 형님 저야말로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가 알면 더 알았지 형님이 뭘 알아요. 그리고
어른답게 굴라고요? 지금 형님 하는 짓이 딱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직업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형님이 저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요? 설마 제가 변호사인 거 형님 까먹으셨어요? 형님 하신 말 취소하세요, 당장. 변호사인데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그때 돼선 동서와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동서, 동서가 대통령이라 해도 난 내뱉은 말 취소할 생각 없고 동서나 가서 반성 좀 하고 와. 동서 같은 사람 아래서 자란 애가 도대체 뭘 배우고 자랄지 내가 다 고민스럽다. 동서가 씩씩거리며 저와 한판 붙을 기세로 가까이 오더군요. 표정으론 거의 제 머리채를 잡을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잡아서 그냥 몸으로라도 붙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그만큼 괘씸했고 저도 나름대로 쌓인 게 많았거든요. 명절날 제게 죄다 잡일을 맡긴 것부터 시작해서 틈만 나면 도련님에게 뒤에서 제 험담을 하는 것들이라든지 저희 아이가 입고 온 옷들을 비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사람에겐 견딜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의 그런 행동들을 받아주고 받아주다 보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그날은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이후 동서는 저만 보면 작정한 듯 더 시비를 걸고 더 무시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래봬도 말빨이 세거든요. 척척 받아치고 맞는 말들만 족족하자 또 지 분에 못 이긴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나가버리더라고요. 사실 동서와 기싸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시아버지에게도 죄송스러운 일이고 저한테도 힘든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안 하면 동서가 저를 너무 만만히 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생각이 다른 쪽으로 흘렀나 봐요. 내가 좀 더 능력을 갖췄어야 했나? 당신이 무시당하는 거 보면 속상하네. 제가 달래도 남편은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작지만 탄탄한 회사에서 만족하며 다녔던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전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리고 싶었죠. 아이도 크고 있는데 혹시나 망하면 어쩌려고. 난 걱정돼. 여보, 나 오래 준비해왔어. 당신한테 섣불리 말하기 싫어서 그간 말 안 하고 있었지만 동업하는 형님이 있어. 그 형님은 이미 업체에서 유명한 큰손이고 나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말대로 우리 아이 양육비 앞으로 더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나중에 우리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면 돈 더 필요하잖아. 하지만 남편의 말엔 틀린 구석이 없었죠.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내미는 발언에 전 알겠다며 퇴사를 칭찬해 주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나와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동업한다는 그 형님이란 사람도 제가 몇 번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의 열정을 믿고 자신도 함께 뛰어들기로 한 것이라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망하면 그 어디에서도 원조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망하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은 몇 년간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남편이 1년간 벌던 벌이가 2달 벌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1달 벌이가 됐는데 옆에서 지켜본 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하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깨 너머로 본 것이었기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을 보니 새삼 느낌이 달랐습니다. 역시 동선 이걸 두고 또 질투를 시작했죠. 시아버지 생신날 남편이 돈을 잘 버니 마음먹고 꽤 큰 액수의 현금을 선물로 드렸는데 동서가 또 시비를 걸어보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 사업 잘 되시는 건 들었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꾸준히 보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은 금방 흥했다가 망하는 건데 말이에요. 아,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선 제가 굳이 받아칠 필요 없이 이미 노련한 사업가가 되어 있던 남편이 멋지게 받아쳐 주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별 걱정 다 하시네요. 제 걱정해 주실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잘 벌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번 달 수익이 재수 씨 월급의 20배 이상은 될 테죠? 그건, 어머, 저도 잘 벌어요. 당시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까지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서는 더 시비를 걸고 싶었나 봅니다. 전 남편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동서의 얼굴을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옆에 있던 도련님도 고개를 돌려 한숨을 푹 쉬는데 이젠 동서를 포기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정말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들도 크고 저도 나이가 들고 남편도 사업이 안정되며 이젠 모든 게 편안하다 싶을 때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일만 생각하면 깊은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 일로 남편은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고 저 역시 침체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남편과 함께 동업을 했던 그 형님이란 사람이 나쁜 방법으로 돈을 해먹고 해외로 날라버린 것이었죠. 게다가 남편의 회사 신용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믿고 있던 거래처들에서도 외면당하자 남편의 회사는 천천히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굳건하다고 믿었던 회사도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걸 전 몸소 체감했고요. 남편은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됐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초라한 아저씨가 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당장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벌어 먹고 살 돈이 없는 처지가 되었고요.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당장의 미래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많이 자란지라 걱정이 덜 됐는데 이 상태로라면 아들에게도 의지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미안해, 뭐라도 해야 돼.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일단 뭐라도 해야 하니까 배달이라도 나갈게. 남편의 말에 울음이 치받쳐 올랐지만 전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저도 내일부터 식당 일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치킨집 배달 일을, 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오로지 일에만 몰두해서 얼른 시간이 가길 빌었죠. 아들은 고생하는 저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자기도 나서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어느새 꼬박꼬박 월급을 타서 집에 돈을 갖다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습을 보고 특히나 많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가난한 집을 일으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에서요. 자신도 그 어린 나이에 참으로 힘들고 서러웠는데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에 저와 남편은 아들이 땀 흘리며 뛰는 것을 보고는 함께 숨죽여 울고는 했습니다. 이때 저희 시아버지에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 회사가 망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나이가 적지 않아서 행여나 아시게 되면 쓰러지실까 걱정도 됐고 아신다 해도 딱히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쪽에서 먼저 아버님에겐 비밀로 하자고 말했고 그래서 전 남편과 빚을 갚아 나가면서도 아버님 앞에선 잘 사는 척 최대한 웃으며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었죠. 전 배달 일을 하는 남편이 늘 걱정됐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예나 지금이나 많잖아요. 트럭 같은 게 뒤에 있으면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조심하란 말을 달고 살았는데 남편은 그럴 때면 힘없는 얼굴로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밤만 되면 사업의 실패를 견딜 수 없었는지 남편은 술을 먹고 일을 나가곤 했는데 그렇게 더 걱정되고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나고 만 거예요. 남편이 배달을 나갔다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죠. 사고 소식을 듣고 아들과 함께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남편은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 선생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남편은 생사를 오가고 있었어요. 전 슬리퍼가 거꾸로 신겨진 것도 모른 채 병원 복도에 무너져서 엉엉 울었고 며칠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자꾸 생에서 사로 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시아버지에게도 이를 알려야겠다 싶어 가족 모두에게 남편의 상태를 알렸죠. 달려온 도련님과 시아버지 얼굴엔 놀람과 경악이 가득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가. 오토바이 사고라니.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간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사실 저희 그이 사업이 안 풀렸어요. 사업이 망해서 저희가 빚을 갚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충격받으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이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 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한순간 참담한 표정이 됐습니다. 빚을 졌다면 아무리 그래도 자신에게 알렸어야지 왜 그 짐을 너희 둘이서 떠안고 있었냐며 질책하시다 그만 충격을 크게 받으신 건지 몸을 휘청거리기까지 하셨어요. 결국 도련님과 제가 시아버지를 잠시 모시고 나가 차분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며 얘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아버지가 진정된 것을 보곤 택시에 태운 뒤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로 가는 내내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병실 안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 정신이 화들짝 깨더라고요.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저희 남편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침착하고 서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 저를 발견했어요. 동서, 와줄 줄 몰랐는데 좀 놀랍네. 아, 당연히 와야죠. 너무 놀라서 일하다 말고 뛰어온 거 있죠? 형님, 아주버님 곧 일어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뭐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죽도 사왔어요. 꼭 드세요, 따뜻할 때. 동서는 웬일로 제 손에 죽이 담긴 쇼핑백까지 쥐어주며 사람다운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간 동서를 알아오며 인간다운 면모를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고선 현금을 좀 챙겨왔다며 두둑한 봉투 하나를 꺼내어 제 주머니 속에 넣더라고요. 제가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거절하지 말라고 꼭 받아달라면서요. 아니야,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동서.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아니에요, 가족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가족이죠. 근데 말이죠. 전 몰랐어요. 아주버님 사업이 잘 안 되신 거. 그래, 내가 가족들에게 숨겼어. 아버님 쓰러지실까봐 걱정도 되고.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잘된 일 아닐까요?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는 남편 끼고 살아 뭐예요. 어쩌면 잘된 일 아닐까요? 아주버님 사망보험금 같은 거 들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빚 갚으면 되죠. 제 면전에 대고 악마 같은 말을 짓거리는데 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동서의 뺨을 아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병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기웃거릴 정도로 말이죠. 동서는 얼결에 맞아 당황스러운지 뭐라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는데 전 한 대 더 때리기 위해 손을 번쩍 치켜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채더군요. 그 정체에 놀랐습니다. 바로 집에 가셨을 줄 알았던 시아버지였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 아들 두고 생사를 오가는데 내 아들을 두고 잘 됐다고? 네가 사람이야? 넌 사람이 아니다. 사람 탈을 쓴 악마고 악기지. 지금껏 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살았어도 내 집사람 유언대로 가족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나서고 있지 않았었다. 근데 이젠 나도 한계야. 시아버지는 그 이후 행동에 들어가셨어요. 사실 이때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잡은 건 시작에 불과하셨던 겁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시아버지는 언제 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건지 이미 사람을 써서 동서의 뒷조사를 다 해놓고 계셨고 동서의 아주 큰 비밀을 까발렸습니다. 동서가 정당한 보수 외에 받은 뒷돈들에 대해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그 즉시 동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검사에게 전달했고 시작된 수사에서 동서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이 더 밝혀지게 됐는데요. 이건 시아버지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 많은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며느리라 내가 바람이 났을 때부터지. 술집 남자애하고 바람이 나서 희희낙낙 돌아다니고 있었더구나. 우연히 대화하는 걸 엿듣게 됐고 처음엔 아들한테 알릴 요량으로 뒷조사를 맡겼지. 근데 나한테 와서 싹싹 빌더라고. 내가 눈치챈 걸 알고선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아들을 생각하면 말하고 싶은데 손주를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 동서가 바람을 피고 있었더군요. 하여튼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도련님은 이번 일의 전말을 모두 듣고 나선 동서와 갈라서기로 했고요. 진즉에 그런 뱀 같은 여자랑은 갈라섰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형수님께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제가 이 마음의 빚 갚으면서 살게요. 도련님은 저희 집의 빚을 자신이 갚고 싶다며 지금껏 모은 돈을 모두 저에게 넘기겠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워낙에 강경했기에 민망한 얼굴로 받았답니다. 그리고 동서가 끝까지 도련님을 물고 늘어지려 하자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 위자료를 받아냈는데 위자료 역시 제게로 넘어왔어요. 기가 막히게도 운이 딱딱 맞아 동서의 돈으로 저희 집 빚을 갚은 셈이 되었죠. 그 후 동서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워낙에 뒷돈을 많이 먹은 탓에 크게 벌금을 내고 그 잘난 직업을 내려놓고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살게 됐습니다. 자식도 잃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의 자식인 규철이도 동서가 엄마로서 진절머리 나게 굴었다며 보고 싶지 않다고 해외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동선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고요. 인과응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예상하셨겠지만 큰 난관을 거쳐 무사히 회복하여 현재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잘 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과 저 아들, 최근에 셋이 합심해서 꽃집을 열었어요. 부디 꽃가게가 잘 되길 기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 건강 챙기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